우리 사회의 핵심 정치 현안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 홍익표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그 앵커께서 그 중국 가기 전에 네. 한 3년 네, 전 3년 됐죠? 넘었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요새 뭐 하도 정치권도 그 정신이 없고요. 특히 뭐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내홍 또 민주당 안에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물론 이제 정치권이 언제 조용했던 적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유독 굉장히 정신없는 뭐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추석이 지나서 직접 뭐 동네 이렇게 가보시면 또 지역이 두 군데시잖아요, 현재. 성동과 서초 이렇게 다니셨을 것 같은데 좀 동네 민심이 좀 어떻든가요? 아무래도 그 첫 번째는 이제 살기 어렵다가 제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국민들의 삶이 편한 적은 없었죠. 맞습니다. 늘 힘들다고 하시는데 아마 최근에 유달리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그 물가 상승률도 되고 근데 실제로 소득이 늘고 있지는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살림살이가 좀 힘들어졌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늘 뭐 정치권이 정말 조용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정치권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뭐 서로 싸우고 시끄러운 걸 떠나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이제 한 석 달 조금 그렇죠. 한 지나가고 있죠. 120일 정도. 예, 예. 네. 한 넉 달 가까이 되는데 물론 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혼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비상식적인 어떤 행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관료제 국가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뭐 단점도 일어나는 단점도 있지만 관료제 국가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어떤 국정 운영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챙겨가는 건데 네.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뀐 건데 저 공무원 조직까지 허물어진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이미지, 그런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뭐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국민들께서 이 외교안보 상황까지도 같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었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도 이미 수년 전부터 했지만 갈수록 그 도가 최근에 낸시 펠로시 그 의장이 대만 방문하면서 사실은 그 과거에 그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도 넘지 않았던 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중 갈등이 단순히 경제 갈등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이 군사안보, 외교안보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측면,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살림살이가 먹고 살기 힘든 것 하나하고 국내 정치, 국제 정세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이게 그 공통된 그 국민들의 어떤 느낌,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총체적 불안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머지는 다 오르니까 사실상 우리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중이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도 너무 뭐 전쟁 요인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뭐 밀가루값 뭐 기름값 뭐 다 올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국내적으로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국민들께서 야 이거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정부를 봐야 되느냐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 이 실력이 너무 엉망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갑자기 그 대통령실에서 50명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참 운영이 이례적인 돼요.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앞두고 대규모로 빠진 적은 있어도 네.
아까 말씀대로 구성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50명이나 뺐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인적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음.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요, 네. 하이직한테 묻는 게 아니라 고위직한테 묻는 거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래로부터 자르는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위를 먼저 잘라서 네. 아래를 같이 네. 정리하는 경우는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위는 그대로 있고 아래만 정리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 인사 책임을 묻는 건데, 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인사예요. 그리고 50명 정도가 빠질 정도면 그것도 주로 정무라인 중심으로 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정무 기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라든지 외교안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부처가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그 기획재정부나 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알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 타워로서 그 조율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관계, 특히 야당하고 관계를 네. 이렇게 이 컨트롤 타워로서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정무수석, 네. 정무수석실인데, 네. 그쪽을 중심으로 50여 명을 이렇게 동시에 날렸다는 거는 그동안 지금까지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문제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공들이 좀 책임을 지고 늘공들이 일을 하고 늘공을 일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어공이 싹 다 바뀌었으니까 늘공들이 일을 할까 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게요. 네. 최근에 감사원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네네. 저는 역대 정권에서 뭐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에 앞장서서 뭐 이런저런 이 뭐 기획 수사를 그렇죠. 하거나 이런 건 많이 봤지만, 감사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획 감사를 하는 거는 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되게 감사원의 행태는 되게 보수적이라서 하라고 해야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도리어 감사원이 정권의 문제를 이렇게 좀 덮어주고 그 소극적 감사를 해서 문제된 적은 있어도, 네. 그 과거 정권에 대한 이렇게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 이슈를 주도해 간 적은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 때도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감사원 감사를 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복지 부담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그 감사원의 저런 행태가 뭐 당장 보기에는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뭐 표적 감사,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2, 3년 후에는 후회할 게 되는 게 공무원들이 일 안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 큰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K방역 하느라고 그 현장에서 진짜 분투를 했는데, 그 지금 정은경 청장 바뀌고 나서 뭐 당신 말이야 그때 당신에 누구랑 정치권에 누구랑 통화했는데 몇 분 통화했어, 무슨 내용이야, 뭐 왜 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감사를 받으니까 그렇죠. 정말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러려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막 방호복 뒤집어 쓰고 일을 했었나,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을 못 살게 굴까는 싶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고 어떤 문제점을 바로잡는 이 역할이 중요한 건 맞지만, 네. 감사원이 해야 될 감사와 그 부처 스스로 자체로 할 수 있는 자체 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체 감사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감사원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글쎄요, 감사원이 이제는 그냥 뭐 본인 스스로도 정치 집단화되는 것 아닌가. 저렇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감사원에 대한 이 어떤 법적 지위, 네. 이거 헌법 사항이긴 하지만 네.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 이 감사원, 아마 이 정부의 가장 이 이후에 드러날 후폭풍의 그 핵심은 당초에 우리가 검찰로 왔는데 네. 검찰보다 감사원이 될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심각한데요.
지금 검찰 정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예. 이렇게 그냥 묻지마 수사 방식으로 전국을 그냥 냉각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나 싶은데 이게 감사원이 된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검찰은 그러려니 했는데 네, 감사원 예, 너마저도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뭐 이 의외로 그 신스틸러가 감사원이 됐어요. 야,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시민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또 부족하거나 잘못됐던 것은 좀 바로 잡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는데 막 모든 것을 다 표적 삼아서 다 문제 뭐 그렇습니다. 출퇴근도 문제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니까 좀 새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저희가 문화관광위원장님을 모셨긴 했지만 워낙 그 외교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추석 연휴 때 북한에서 만든 핵무력 정책법 뭐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 좀 상세하게 다뤄주지 않은 것 같고 네. 예전에는 사실 그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세게 보도를 했는데 요새는 또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의원님 뭐 워낙 전문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2013년에 핵보유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핵 사용을 공식화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도 쓸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우선 북한에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건가? 남측과 또 미국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보유법에 대해서 이미 2013년에 네. 발표를 했고 그동안은 자신들의 핵무력에 대해서 사실상은 약간의 여지를 둔 것 같아요. 핵 폐기까지. 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4.27 판문점 회담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같은 해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싱가포르 그렇죠, 회담도 싱가포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체제 안보를 기반으로 한 핵 폐기 문제까지도 네. 어느 정도의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네.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아마 지난 몇 년간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총화란 말이 있잖아요. 네, 좋아. 예, 아마 지난 한 5, 6년간의 네. 자신들의 그 핵 정책 그리고 대남 정책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북미 네. 관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총화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아하. 그 핵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핵 폐기는 없다. 예, 선을 그은 거죠. 핵 폐기는 없다. 근데 정치권에 그리고 네. 국제 정치에서도 예. 늘 그 never 네. 절대로란 말은 예. 절대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에서 예, 뭐 예.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단은 훨씬 입장이 강경화된 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강경화된 입장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게 완전히 뭐 불가능 이제 완전히 끝났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였고요. 네. 실제로 제가 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꼭 이 문제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네. 북한의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북 정책 기조,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다루는 기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상당 기간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할 건가. 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불가피한데 저는 그 기조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이렇게 이를테면은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와 미국이, 일본이 주 타격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북한 입장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총화의 결과가 맞는 게요. 최근에 그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계속 강조됐던 게 뭐냐면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의 네. 그 한반도로의 어떤 예. 이동 배치였죠.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네. 북으로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이었죠. 특히 2017년 경우에는 뭐 그 전략 폭격기를 비롯해 가지고 네. 다양한 미국의 그 핵잠수함 등등이 네. 한반도에 그 이동 배치됐다가 예. 뭐 나가기도 했지만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관되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선제 불사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우리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총화의 결과라고 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과거에는 북한이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바뀐 거죠. 네. 왜 일련의 북미 협상 또 남북 그 관계 진전을 봤을 때 미국의 해구산 정책은 점점 네.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불사용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늘 대응이 그래요.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이.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불사용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선제 불사용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에부터 좀 우려스러웠던 게, 사실 우리 해구산 정책은 늘 일관되게 미국이 해왔던 원칙인데 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협상 국면에 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 예. 새로운 추가적 조건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에는 북한이 뭔가 좀 협상용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협상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법제화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복선이 다 예. 있다. 실제 선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옛날에 제가 그 예. 남북 교류가 한참 진행될 때 네네네. 2006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네. 북한 관계자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이라크 전쟁도 있고 예. 이 후세인 네네네. 처단도 처단하고. 하고 막 그렇게 됐던 상황인데 북한 측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그 선제 공격은 꼭 미국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자가. 예. 아. 그 두 번째, 우리가 왜 저쪽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구태여 만들어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후세인 대통령의 실패가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네. 미국이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도 없다. 그거 다 통보했거든요, 사실. 나중에 네네.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예. 미국하고 영국이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량 살상 무기가 결국은 후세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당한 거고, 그리고 그걸 밝히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계속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첫째는 대량 살상 무기 끝까지 체제 안전을 위해서 이걸 우린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핵무기의 보유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네. 그 시기만 해도 핵무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 공격이 미국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는, 미국이 이 걸프전에서 완전히 다 준비될 때까지 후세인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때 뭐 웃으면서 뭐 한 얘기지만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들은 거는, 미국 함대가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하면 우린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16일 날 예, 아브라함 링컨호가 한국에 온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선제 공격으로 그게 뭐 이제 보는 것은 훈련으로, 아니고. 대규모 훈련으로 하는 건데, 예. 그때 이제 걸프전 당시에 실제로 예. 그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온 거니까. 예. 근데 그때도 끝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후세인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세인은.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뒤집혔죠. 오판한 거네요. 오판한 그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의 맥락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미국이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행했던 군사작전, 네. 그다음에 외교안보적 결정 사항들도 네. 참고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4, 5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북미 간 협상, 네. 남북 대화 뭐 등등의 관계를 봤을 때 이제는 자신들도 핵무력 국가로서 그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점을
외교안보 협상에 그 대미 협상에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게 이번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가방위 수단으로서의 핵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이. 예.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 이 노선을 예. 그대로 읊고 있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법제화도 이제 선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남한을 그러니까 한국을 어떤 협상의 파트너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도 물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협상의 대상자로 그러니까 봐줄 생각이 없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핵 문제는 미국하고 그냥 풀겠다. 너희는 빠져라. 네. 뭐 우리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그런 입장이 없었던 건 아닌데 보다 이 네. 노골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보다 그런 입장이 강화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뭐 아쉽게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북한.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4.27 판문점 회담하고 그 같은 해 그 평양에 9.19 선언 그 합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의 대미 협상 과정에서 네. 좀 더 그 적극적인 역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는 군축 문제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제가 이 비하인드 얘기를 하나 하면 네. 단독 공개입니까? 예. 장윤선 AC 토크빅 단독 예. 공개입니다. 예. 북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하노이 회담 결렬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두 가지 시그널이 옵니다. 두 가지 시그널이 뭐냐면 하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이 잘 될 거고 미국이 협상에 잘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북한에게 보냈고요.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예. 예. 반면에 일본 쪽은 예. 북한한테 예. 안 될 거다. 미국이 이렇게 깰 거다. 그 두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왔대요. 북한에.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일본 쪽의 얘기가 맞았죠. 일본 얘기가 맞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볼튼이 이제 그걸 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막판에 뭐 하려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특검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깨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지만 이미 볼턴을 데려갈 때부터 미국이 깨려고 한 게 나중에 볼턴 회고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때 북한 당국자들의 판단은 일본의 얘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 한국이 미국하고도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입장도 잘 모르고 이런 그 자기들이 중재하겠다고 어설프게 나선 거 아니냐. 아이고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계기로 하노이 회담에 대한 북측이 그 당시 총화, 그 북측 표현대로 말하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항상 그때 결과를 재평가하면서 결국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뭘 할 줄 알았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본 거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남측 정부에 뭔가 기대하거나 의지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 국면이보단 당분간은 강대강, 힘 대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으로서 그런 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적 요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관계가 불편해진 것도 한 몫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채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못했죠. 뭐 미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한반도 핵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뭔가 압박을 할 때 성과를 거두는 거는 미중 관계가 좋을 때예요.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은 미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미중 관계가 매우 극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자국 이기주의로 뭐 양국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삼각동맹이 더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말 실망스럽네요. 문재인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 촛불 민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근데 북한도 똑같이 이 정보조차도 미국이 무슨 생각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한테 잘 될 거라고 희망을 줬다.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데요. 예, 창피한데요. 일본 정보가 더 정확하게 맞았다는 건 진짜 우리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뭐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네. 우리가 뭐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게 단 한 번도 미국이 그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네.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수 정권, 보수 언론이나 네. 그 보수 정치인들이 네. 툭 하면 얘기하는 게 한미 관계가 뭐 나빠져서 네. 진보 정권 때는 나빠져가지고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최대 성과라는 거 아니에요? 나토 사무소방의 한미 관계 복원이. 예, 그 역사적 이런 겁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동맹. 예, 이게 뭐 그 자기들이 하나는 이제 소위 앵글로색슨 계열의 5개 네. 국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으로 해서 그 네. 한묶음이 있고요. 지역 동맹으로 보면 유럽에서 역시 핵심 동맹은 누가 뭐래도 영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아, 동아시아에서의 기본 핵심은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통해서 기본 구조를 갖고 그 하부 구조로 한미 동맹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초기지죠. 한미 동맹은 훨씬 더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미국은 설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진보 정권이거든 보수 정권이 들었으든 한 번 관계없이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이 지역에서의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우선적 파트너는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우리가 가장 그 잘못된 시기를 보낸 게 그 2019년이었다고 봅니다. 2019년. 예, 2018년에 정말 좋았어요. 네. 2018년에 그 4월달에 판문점 회담했죠. 네. 6월달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했죠. 그다음에 그 9월달에 평양 회담을 네,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 쌍중단이었습니다. 쌍중단이면 이걸 그 간과한 게 있는데 쌍중단은 뭐냐면 그 북한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는 거였고 그 한국과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거였어요. 그게 쌍중단이 조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9년에 가서 이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그리고 그 한미 군사 훈련 결국은 하게 되고 뭐 등등의 것들이 묶이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점점 실망하게 된 거죠. 그때 몇 번의 이제 북측에서 입장이 나와요. 네.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마라.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간과했던 게 있어요. 간과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가 충분히 몇 번의 정상회담을 거면서 신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나 외교안보 분야에 있던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론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잘해서 미국을 좀 설득해서 미국이 좀 이 한반도 문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저는 늘 정책이라는 거는 뭐 어느 게 그 맞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선택의 문제니까. 그분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그 선택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는 그 북한하고 약속, 북한하고 어떤 이 해야 될 그 남북한의 합의보다는 미국하고의 문제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때 그 또 하나 묶였던 게 그 워킹 그룹도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남북 교류나 인도적 지원조차도 안 되고 워킹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뭘 보낼 인도적 지원 물자 보내는 것도 다 막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안 됐고 개성공단 사업이라든지 금강산 사업 복원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하나도 않았고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북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남한 당국이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 갑자기 그 너무 속상하다. 쌍중단 문제가 예. 갑자기 그 해체되면서 네. 그럼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저 북측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재밌는 표현들을 해요. 네. 우리가 늘 이제 가면 우리 남쪽에 민심, 국민 여론 그러면 남쪽에 국민 여론이 있으면 우리도 인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북측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거는 그 김정일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세죠. 그렇죠. 그러나 저쪽도 나름대로의 그 집단 지성이 그렇죠.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발현되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면 네. 아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식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네. 자체 핵무력이나 그렇죠. 그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봐라 우리는 다 내줬는데 저쪽은 안 해주고 그럼 우리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예, 거죠. 최고 지도자는 정책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은 누르지만 네. 계속 반복적으로 누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설득할 때 성과가 나오면 아마 하노이의 빈손이 네. 결국은 그런 그 정책 변화, 지금의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그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친 그 결정과 선택이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물론 뭐 이 외교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 간의 신뢰와 어떤 친분도 중요한데 외교와 사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교는 사교고 네. 외교는 외교인데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친밀감, 그 몇 번의 정상회담을 거쳐서 개인적인 친밀감이 생긴 거를 너무 그 외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주 본류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당연히 외교는 외교로 푸는 거고 네. 사적 그 관계는 그거를 풀어주는 아주 보조적인 수단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를 보면 그 당시에 한 2018년부터 19년 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국자 몇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걸로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운 거였죠. 그렇죠. 실질적인 뭔가 협상의 결과, 뭐 이런 외교적 성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북한도 움직이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해내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저는 골든 타임이 2019년하고 2020년 한 상반기 네.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다 생각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북한의 핵무력 얘기 나오니까 다시 영변 시설 확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노이 회담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부가 그때 권했던 게 스몰 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스몰 딜이 북한이 얘기한 게 영변 핵시설 폐기였어요. 근데 미국도 이거를 성에 안 찬다. 심지어 우리 맞아요. 그 한국의 보수 언론하고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당시 맞아요. 야당이었죠. 보수 정당들도 앞장서서 이 스몰 딜 갖고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라도 그때 받았으면 북측이 다시 네. 핵무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제한적이었겠죠. 영변핵 시설 그거 눈에 안 찬다고 깨놓고 에휴. 이제 와서 영변핵 시설이 다시 위험하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외교 협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는 성과를 진전시키는 게 맞는데 네. 결국은 그때 스몰 딜이었다고 그 평가절하 있지만 어쩌면 그 스몰 딜이라는 게 저는 그 아주 베이직 딜, 기본적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탐 대실이네요. 그렇죠. 네, 조금 예. 더 뭐 큰 걸 따내려다가 예.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 못하고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예. 지금 영변핵 시설 얘기하니까 YS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93년 핵위기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싶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인데요. 그 느닷없이 추석 앞두고 권영세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왜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맥락이 없는 정책을 할까요? 글쎄요. 뭐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나마 저는 괜찮은 사람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외교안보 뭐 예. 인사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따져보니까 권영세 장관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평가를 기자들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정치 경력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상황도 좀 아시고, 네, 근데 이분이 주중대사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중대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정원에도 음. 관련 업무를 좀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 북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있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래서 저는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이 됐다고 했을 때 그래도 다른 인사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했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인물 중에는 제일 낫다. 올드보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아마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네. 맥락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할 때에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물부터 끓여야 되는데 네, 물도 안 끓이고 그냥 찬물에 뭐 식재료를 그냥 쏟아부은 경우가 아니겠어요?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네. 늘 남북이 서로 대화가 막히고 할 때 또는 대화가 풀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가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제재나 이런 걸로 막기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디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거는 뭐 문제 있어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렇죠. 극단적인 보수로 하더라도 맞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면 침묵이지 반대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필요한 카드고 제안도 언젠간 제안해야 되는 건데 관련돼서 전혀 이제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이라든지 뭔가 여론을 만드는 과정 없이 한 거는 제가 보기엔 권영세 장관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던진 국내용.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일부가 뭘 하고 있냐는 비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내 여론 정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알맹이 없는 뭐 그냥 빈수레 정도인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 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지안 슈인가요? 네. 이 중국의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 뭐 권력 서열 3위 중국 공산당이요, 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와서 뭐 사드 배치 뭐 이런 문제 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18일부터는 우리 대통령이 또 떠납니다. 유엔 총회 가서 연설도 하고 영국 여왕 예.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고 또 캐나다도 방문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네. 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이 있는데 예.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올까,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을까 하는데 김건희 여사 가면 또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일단 큰 틀에서 외교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정부가 과거 정부에 대한 청산한다고 하면서 또 보수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중간에 이루어졌던 산불이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산불이라는 첫째는 마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한테 뭐 약속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약속한 건 아니고 우리 정책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하겠다. 네. 자, 근데 산불이란을 보면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묻겠어요. 그러면 산불이란을 포기할 거냐? 우리 정부의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바꿀 거냐 한번 묻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산불이란의 첫 번째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첫 번째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되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없는데 또 하나 배치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가 배치하려고 하면 당장 비용만 해도 아마 환율도 올라서 지금 3조 원이 넘을 거예요. 3조요. 예, 사드 배치 하나 하는데 네네네. 그때 우리가 그 도입할 때 우리가 도입한 게 아니라 미군이 도입했잖아요. 도입한 거죠. 이게 사실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네. 텍사스에 남아돌고 있던 있던 거 하나 갖고 온 가져온 거죠.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는 워낙 고가라 네. 이거를 재고가 없어요. 네.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춤형 생산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2조 5천억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3조 더 넘겠는데요. 예. 그 당시 2조 5천억이었으니까 예. 지금은 단순 환율로 봐도 예. 3조 원이 넘겠죠. 아니, 재고가 2조 5천억인데 뭐 새 거 새로 만들면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3조 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네. 현재 사드가 제대로 활용되고 나서 아 이게 우리 방어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예. 평가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재론할 문제고 네. 당연히 이거는 국회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 거기 때문에 이거 시행령으로 됩니까? 이거 시행령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건 예. 국가재정법 위반이기 네. 때문에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 네. 너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지금 현재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는 추가 배치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얘기해야 되죠. 뭐 누구만 낫다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하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얘기는 그 3불의 두 번째가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WMD라고 그러죠. 네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KMD를 하겠다. 네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네네. 하겠다.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우리는 좁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본토를 방해하기 네.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전초기지. 그 WMD의 주 핵심 방어 대상 국가는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초기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는 미사일 위협보다는 북한으로부터는 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든 뭐 여러 가지 그 패트리엇 3라든지 예. 등등을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는 게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네, 네. 지금 아마 아직도 국방부 엑스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할 거예요. 네. 이 정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WMD 체제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럼 우리 국방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네. 실익도 없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초기지만 앞잡이란 말은 뭐고 전초기지. 예. 그러니까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WMD에는 안 들어가고 KMD를 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네.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동맹이에요. 이 동맹이 뭐냐면 한미동맹은 유지하는데 네. 한미동맹은 중국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네. 다만 한일동맹이나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하고 네. 보수 언론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본의 재무장을 찬성하느냐? 일본의 평화법 구조를 폐기하고 일본이 정규군을 갖고 군사대국으로 가는 거를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지할 거냐? 예. 그러면은 3불 폐기하면 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 총리 간에 아주 나빠진 네. 직접적인 요인이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빌미였고요. 예. 본질적으로 국제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 때 면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얘기를 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거예요. 아니다. 예. 동북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있지만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없다. 한국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군사 외교안보적으로 협력관계 유지할 뿐이지 동맹관계는 아니다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아, 그게 아베는 불쾌했군요. 그렇죠. 예. 뭐라고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반박하기도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확실히 끊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뭐냐면 사드를 하나 더 지금 바로 배치할 건지 네.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KMD 포기하고 미국 그 WMD 체제로 들어갈 건지.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일본의 그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예. 일본하고 한일 동맹을 맺을 건지. 음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불이라는 중국한테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우리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라고 설명을 한 설명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일하는 네. 이건 나중에 사실은 중국이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사드 배치할 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박근혜 정부 그 안보실장하고 박근혜 정부의 여러 그 외교안보 관계자 뭐라 그랬어요? 사드는 중국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북한용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일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중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 로켓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그 북한은 견제용이지 중국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드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이란을 폐지하면 그럼 이제 사드가 중국까지 감시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저 걱정은 그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도 하시지만 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겠다고 뭐 근데 가서 또 모르겠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정부라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덜컥 합의하고 오거나 뭐 이러면 어떡할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나토 간 것도 뜬금없었죠. 네, 예. 우리가 나토 가서 뭘 하겠다는 문제.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 나토를 간 거고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영국 가고 그다음에 유엔 가서 하는데 굉장히 외교적으로 빅 이벤트입니다. 항상 네. 9월 유엔 총회는 전 세계 외교적으로 빅 이벤트고 특히나 최근같이 미중러 관계 또 우크라이나 문제 등등 했을 때 굉장히 빅 이슈인데요. 우리가 그럼 뭘 할 건가?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 리더 국가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글로벌 리더를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 분야, 전통적 분야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군사 외교안보였다면 요즘은 경제통상까지 넣어서 전통적 외교 분야로 봐야 되는데 이 분야에는 이 글로벌 패권 국가들, 소위 얘기하는 미국이나 중국 또는 EU의 이 발언권이나 리딩이 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견 국가가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견 국가가 할 수 있는 이 리더할 수 있는 부분이 기후환경 분야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많은 분야에서 이 또 방역이나 보건 협력 분야 이런 분야는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그 뉴 이슈잖아요.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나름의 그 경쟁력도 있고 좋은 사례를 갖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G7에도 초청받고 G20 가서도 여러 정상들과 우선적으로 양국 정상회담에 초청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할, 그다음에 한국의 위상을 평가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중견 국가로서 어느 분야에서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유엔 9월달에 뉴욕에 가서 그러한 분야를 리드하는 게 맞고요. 글쎄 김건희 여사 부부는 뭐 관례적으로 그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그걸 어떻다 하는 건 할지 모르겠지만 그 뭐 대통령과 지금 현 정부 내에서 판단할 문제죠. 근데 자꾸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부는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이슈들이, 그러니까 핵심적 이슈들이 김건희 여사의 행태에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의제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단독으로 갈 거냐, 그거는 선택의 몫이죠. 그렇군요. 아, 사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았는데 반도 못 여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셔야 돼요. 아이고. 외교안보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으로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래도 끝으로 30초 저희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고 또 불안감이 커지는데
정치권이 뭐 대통령 그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감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이번 정기국회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내에서 좋은 법안, 좋은 예산으로 국민들께 최소한의 정치권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사실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문화 얘기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예약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